제가 소심하다고요? 명상 전문가 선생님께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소심하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적극적으로 나서고 활동하며 나름 리더 역할을 많이 했었기에 더 그랬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뒤로 몇 차례 더 시간을 가지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듣고 보니 그간 내가 소심함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심하다는 것은 대범함의 반대 의미인데 나는 소심하다는 것을 낯을 잘 가리거나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살아왔기에 소심하다는 것은 나랑은 거리가 먼 단어라고 생각했던 거였다. 난생 처음 듣는 얘기였고 머리가 조금 멍해졌지만 이내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었지? 눈을 감고 앉아있으니 평소 남들 앞에서 자주 눈치 보고 긴장하며 위축된 내 모습을 보였다. 큰 소리를 내면서 강하고 거친 태도를 보이는 사람 앞에 서면 특히 더 그랬다. 그런 상황을 떠올리기만 했는데도 가슴이 두근대면서 몸이 떨리기도 했고 의자에 앉아있는 나의 어깨가 긴장으로 인해 둥글게 말려왔다. 순간 나 자신이 한없이 작은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러고 보니 소심한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소심하다는 것이 그릇이 작다, 소인배 같다는 뜻이라니 울컥하는 마음이 들면서 반발심도 올라왔다. 나는 둥글게 말려있던 어깨를 쫙 펴면서 아니야, 나 안 소심해. 그건 상대적으로 선생님이 그릇이 크고 대범한 분이시니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 라고 부정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내 내가 소심하다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며칠이고 밤낮으로 그 생각을 계속 붙잡고 곱씹고 또 곱씹으며 기분 상해하는 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진짜 대인배라면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봤다. 아, 내가 소심한 면이 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대범해질 수 있을까? 하고 쿨하고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나는 대범해지기 위해서 먼저 내가 소심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 맞아. 어릴 때 내가 혈액형이 A형이라서 소심한가? 라고 살짝 속상해했던 기억도 나네. 소심함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 내향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성격 또는 소극적이라는 뜻으로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흔한 듯했다. 그래서 나처럼 본인이 소심하다는 것을 수십 년간 또는 평생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보였다. 소심한 사람들의 특징도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했다. 나는 어려운 상황이나 곤란한 일이 생기면 쉽게 위축이 되곤 했다.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쉽게 빠지고 자책이나 자기 비하를 하기도 했다. 쉽게 긴장하고 불안해지고 스트레스도 잘 받았다. 자신감이 부족하기에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왜 그런 성향을 지니게 되었을지 깊이 생각해 봤을 때 기질적인 것보다 살아온 환경에 기인한 것이라고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내 의견을 존중받기보다는 항상 부정당하는 상황에 자주 놓였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과 자존감 모두 떨어졌었다. 초등학생 저학년 때만 해도 담임선생님께 자기 주장이 다소 강하다는 평가를 들었던 나였다. 집에서는 늘 고집이 세다는 말과 함께 나의 의견이 무시당하곤 했다. 그렇게 여기저기서 지적받고 충돌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나는 남들이 모났다고 하는 부분을 감추고 또 깎아버렸다. 그렇게 둥글게 바뀌어가면서 나는 소심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닐 것 같다. 가끔은 내가 만약에 외국에서 태어났다면 눈치 보지 않고 나의 개성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자신감 넘치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어렸을 때 수영장을 처음 다니게 되면서 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던 적이 있었다. 차디찬 물속에 뛰어들면 넓고 깊은 수영장 아래에 잠길 것만 같았다. 어느 날 동화책 한 권을 읽고 나는 수영을 즐기게 되었다. 차키라는 다람쥐의 모험 이야기였다. 자세한 내용은 기억은 나지 않고 그 다람쥐도 세상이 낯설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지만 결국에는 용기를 가지고 바깥 세상을 신나게 모험하는 내용으로 기억한다. 다람쥐 차키에게 용기를 얻은 나는 씩씩하고 용감하게 수영을 즐기게 되었고 나중에는 제법 잘하게 되어서 수영 선수반 직전까지 다니게 되었다.
그랬던 내가 이렇게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빙판 위를 걷듯 매일 가슴 졸인 채 살고 있다니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때로 완벽하게 되돌릴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되찾고 싶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적어도 내 고유의 개성, 나다움은 잃지 말자고, 이제 더는 스스로 기를 죽이지는 말자고 오늘도 다짐한다.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다면 혹시 인쇄소에 최종 파일을 잘못 넘겨준 건 아닐까? 거래처에 최종 파일을 넘겨준 날 밤이면 누워있는 내 머리맡으로 수많은 걱정과 불안이 검은 뱀처럼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곤 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디자이너로 일하게 된 후로 인쇄사고를 낸 적이 몇 번 있었던 영향인 듯했다. 한 번은 분명히 최종 파일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넘겼건만 출력된 인쇄물에 오타가 발견되는 바람에 여럿이서 달려들어 급하게 오타를 수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했다. 욕은 좀 먹었어도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어서 작은 에피소드 정도로 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정말 피가 마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몸소 느끼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디자이너로 일하는 것에 일종의 두려움이 생겼다. 유나 씨,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건데? 내 주변에 흐르는 공기가 전부 얼어붙어 내 몸을 더 떨게 했다. 과장님은 굳은 얼굴로 수화기를 넘겨줬다. 기념품 제작을 맡긴 업체 사장님이었다. 내가 만든 시안이 중국 공장으로 넘어가면서 사고가 났다고 했다. 인쇄 도안 옆에 표기한 치수를 옷에다가 새겨버렸다고 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다. 분명 중국 공장에서 잘못한 일인데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발을 뺐다. 정신이 아득해서 통화 속 목소리가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웅얼웅얼하게 들렸다. 제작 비용은 무려 2천만 원이었다. 나로 인해 회사가 큰 손해를 입게 되었고 나에게 기념품 제작을 맡긴 거래처에서 거친 항의를 받았다. 몸속에 흐르던 피가 일순간 누가 앗아간 듯 말라붙고 온몸이 뻣뻣하게 굳고 차가워지는 느낌이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수습했고 지나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바로 해고가 되지는 않았어도 그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정말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다. 스스로 받아들이기에도 충격이 꽤 컸는데 그날 이후 원래 가지고 있던 불면증이 더 심해져 버렸다. 쓸데없는 생각 그만하고 일찍 자야지. 그러나 한번 일어나기 시작한 부정적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고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당연히 컨디션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다. 오랫동안 자욱과 난기가 낀 듯한 몸과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밤마다 고요한 정막 속에 몸을 누이면 낮에 정신없이 바빠서 잠시 내려두었던 잡념이 올라왔다. 회사 업무에 대한 걱정 외에도 앞날에 대한 불안도 밤마다 자주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었는데 마치 현실처럼 생생하게 상황이 그려져서 더 괴로웠다. 이대로 계속 회사 생활을 평생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뭐 먹고 살지? 나는 몸도 약한데 이러다가 나이 들어서 몸이 더 약해지면 밥벌이도 제대로 못하고 방구석에서 고독사로 쓸쓸히 죽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부터 혹시 자다가 강도가 들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까지 스스로가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만 떠오르는 것이다. ASMR이나 숙면에 도움이 되는 아로마 오일도 무용지물이었다. 그렇다고 수면제 처방을 받자니 부작용이 무서웠다. 그렇게 10년 이상 지속되던 불면의 밤에서 나를 꺼내준 것은 다름 아닌 나와 세상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회복이었다. 마음 챙김을 꾸준히 실천하던 어느 날 나는 과거의 실수가 반복될까 두려워 조금이나마 내일을 미루고 싶어서 꿈나라로 발길을 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전에 겪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 강해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의 부족일지도 몰라. 노트를 꺼내서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들을 적어보았다. 적어놓고 보니 생각보다 꽤 많은 일을 잘해왔구나 싶었다. 스스로 듬뿍 칭찬도 해줬다. 그렇게 차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나를 믿어주니 세상도 불안해 보이지 않았다. 나 생각보다 할 줄 아는 일이 꽤 많네. 뛰어나게 잘하는 일은 아직 없지만 뭐든지 중간 이상은 해낼 자신이 있어. 성공하면 다행이고 실패하더라도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약으로 쓸 수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기로 했다. 그저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충실히 앞으로 걸어 나가자는 마음가짐으로 바뀌자
걱정이 줄어들었다. 가끔 불안한 밤에는 일어날 일이라면 내가 아무리 용을 써봐도 일어날 것이다. 걱정하느라 잠을 설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뿐이라는 식으로 이성적으로 나를 타이르고 잠재웠다. 때로는 학원을 읽으면서 음성 파일을 녹음해서 틀어놓고 잠들기도 했다. 산책 시간을 늘리고 라이트 테라피를 구매해서 30분 정도 쬐면서 부족한 햇빛을 보충하는 일도 도움이 됐다. 노력한다고 해서 단번에 잠이 잘 오지는 않았지만 계속 시도하다 보니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날이 점점 늘어났다. 지금도 여전히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기면 잠을 설치기도 하지만 불면에 가까웠던 과거에 비하면 훨씬 잘 자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민할 수밖에. 적당히, 대강, 대충을 잘 모르는 사람. 그게 바로 나였다. 뭐 아니면 도, 좋고 나쁨이 뚜렷했다. 분위기에 쉽게 기분과 감정이 오락가락 널뛰게 했다. 좋게 말해서 예술가 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 매우 피곤한 사람이었다. 그런 나의 성향을 들키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 덕분에 왜 그렇게 예민해? 라는 말은 가족 외에는 밖에서 잘 들을 일이 없었다.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니 더 예민해진 걸지도. 예민하다고 다 같은 예민함을 가진 것은 아니지 않을까? 문득 그런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예민함에 대해 고찰해보니 예민함에도 여러 가지 예민함이 있었다. 예를 들어 소심한데 예민한 사람, 그리고 예민한데 까칠한 사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 100% 외향인, 100% 내향인이 없는 것처럼 완벽하게 한쪽으로 성향이 쏠릴 수는 없었다.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나는 소심한데 예민함 70%, 까칠하고 예민함 30% 정도였다. 그냥 나는 예민한 사람이야 라고 두루뭉술하게 생각할 때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소심한데 예민함 70%, 까칠하고 예민함 30% 정도인 나는 소심해서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착한 사람 증후군까지 있어서 최대한 다른 사람에게 맞추면서 살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날 때는 예민한 부분이 티가 잘 안 났을 거다. 무던한 사람의 가면을 쓰고 다녔다. 불편한 것, 마음에 안 드는 것, 거슬리는 것이 많아도 그런 것들을 내색할 수는 없었다. 속에 있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고 다녔다가는 아마 성격 파탄으로 불렸을지도 모른다. 가시를 잔뜩 세우고 툴툴대는 친구를 두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 올바르고 반듯한 예의가 바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지 못한 것들을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 물론 속으로. 내가 바르게 살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지 싶겠지만 정도가 지나쳤다. 늘 높은 도덕적 가치관을 나에게도 엄하게 적용했고 가끔은 남들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가령 길을 건너면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보면 나는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는데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지? 속으로 욕을 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기분이 불쾌하고 짜증이 났다. 저절로 날카롭고 예민해졌다. 그런 내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한때 부처님이라는 별명이 있었을 정도로 타인에게는 관대한 편으로 알려져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나를 좋아해줬지만 겉과 속이 다른 부분 때문에 오는 괴리감으로 내 속은 가끔 시커멓게 되었다. 성인이 된 이후에 내면이 좀 더 성숙해지고 나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자주 가지면서 자기 사랑에 관한 책을 읽다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누구보다 아껴주고 사랑해줄 존재인 나를 누구보다 엄격하고 매섭게 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남들에게는 하지 못할 행동과 말을 나에게 마구 퍼붓고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다니 정말 나쁘네. 좀 더 올바른 사람이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자라나면서 부모님에게 들었던 말을 나 자신에게 하고 있었다. 나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온갖 것을 지적하고 질책했다. 옳고 그름을 나누고 재고 따졌었다. 그 시선이 고스란히 외부로도 향했던 거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 속으로 불평과 불만이 쌓여서 화병처럼 깊어졌던 거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병든 내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스스로 더 너그럽고 관대해지기로 마음먹었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다. 경직된 사고에서 좀 더 유연해졌고 자유롭고 확장된 사고가 가능해졌다. 누군가 앞에서 새치기해도 예전 같았으면
세모 눈을 뜨고 조용히 지켜보며 짜증이 났을 것이다. 이제는 어지간히 급한 일이 있나 보네. 혹은 아 그냥 이런 사람이네 하고 차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옳고 그름, 좋고 싫음, 착하고 악함 이런 것들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므로 내 멋대로 재단할 수 없었다. 또 따지기 시작하면 털어서 먼지 없는 이는 없었다. 속으로 흉을 보는 대신 나라면 과연 저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시선을 타인이 아닌 나에게로 돌린다. 나는 그렇게 남에게도 나에게도 넉넉하고 여유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민함을 덜어갈 수 있었다. 그래, 나 밴댕이 소갈딱지다. 어쩔래? 엄마, 내 목도리 못 봤어? 중학교에 다니던 때였다. 평소 즐겨하던 목도리가 아무리 옷장을 뒤져도 보이지 않았다. 얼마 전 가족끼리 홍콩 여행을 갔다가 기념품으로 하나씩 고르라는 부모님께 선물을 받은 특별한 선물이었다.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하늘을 닮은 짙은 남색에 미키마우스가 수놓아져 있어서 한눈에 마음을 사로잡아서 선택한 목도리였다. 슬슬 짜증이 올라오며 뒤적이는 손도 빨라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참을 찾고 있을 때 눈앞에 애타게 찾고 있던 목도리를 보란듯이 메고 있는 동생을 발견했고 순간 얼음이 되었다. 너 뭐야? 그거 언니 건데 왜 네가 하고 있어? 몰라, 엄마가 나 주던데? 외출 준비를 마친 동생은 대수롭지 않은 듯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 모습에 열이 더 받았고 내 목소리는 더 커졌다. 언니가 아끼는 목도리인 거 너도 알잖아. 그렇게 따져 묻는 대화가 오가는 사이 엄마가 등장했다.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내가 줬다. 그냥 네가 동생한테 양보해. 그 말에 나는 더 부하가 치밀어서 불같이 화를 냈지만 결국 그 목도리는 동생 차지가 되었다. 서럽기도 하고 어이없고 기가 막히기도 했다. 어린 마음에 엄마도 동생도 참 많이 미웠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을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동생이나 남을 주거나 버리는 등 종종 마음대로 처분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화가 나서 급발진했고 속상한 마음을 오랫동안 담아두고 곱씹고 또 곱씹었다. 학창시절에는 누군가 내 것을 마음대로 하면 어린 마음에 크게 속상할 수 있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별것 아닌 일에 감정이 요동을 치니 당황스러웠다. 누군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소유물을 처리하면 목도리를 빼앗겼던 그 순간처럼 화가 치밀기도 하고 상대가 미워지기도 했다. 상대에 따라 티를 내기도 했고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이기도 했는데 결국 그렇게 과하게 내 것에 집착하고 예민하게 구는 것이 나에게도 남에게도 남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느꼈고 나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면서 내 것 좀 건드렸다고 쉽게 분노하고 남을 미워하고 원망했다니 이중적인 감정에 혼란스럽고 괴로웠다. 스스로 돌아보다가 발견한 또 다른 못난 모습이었는데 상대방이 내가 나눈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껴야 만족한다는 것이었다. 상대방이 고마움을 표하기는커녕 이게 뭐냐 별로다 라고 혹평이라도 하면 적개심이 불타기까지 했다. 뭐지? 내가 원해서 한 일인데 어째서 상대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 걸까? 심지어 괜히 준 것 같다. 서운하다. 괘씸하다 등 온갖 감정이 올라오기도 했다. 분명 내가 원해서 선물을 한 것인데 말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A라는 친구의 생일에 5만 원 정도 하는 선물을 했는데 그 친구는 2만 원 상당의 선물을 했다면 그 A라는 친구에게 일종의 배신감마저 느꼈던 거다. 또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해서 평소 소소하게 주변을 챙기고 나누곤 했는데 호의가 비판으로 돌아올 때는 상대의 의견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부족했다. 너는 무슨 그만한 일에 기분이 상하고 그래. 별로니까 별로라고 하지. 그냥 넘기려고 해도 자꾸 상대에게 들었던 혹평이 리플레이 되면서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누군가 내가 베푼 일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한다는 것이 쉽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게 오랫동안 소심하지 않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마음이 넓은 척, 편안한 척, 괜찮은 척, 그렇게 나 자신을 속였다.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보일 때는 자책하고 비난하기도 하면서 말이다. 대인배를 꿈꾸면서 은근히 밴댕이 소갈딱지였던 나는 그렇게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 인정하게 되었다. 내가 소인배라는 것을. 남이 내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리하면 기분이 좋지 않을 수는 있지만 과하게 대처하거나 마음이 크게 상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다.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져본다면 그것이 없어진다고 내가 당장 그 자리에서 죽거나 살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작은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좀 더 큰 시야에서 보는 연습을 하니 크게 화가 날 일이 적어졌다.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세상은 보이지 않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내가 행한 만큼 결국 다 돌아오게 되어 있더라. 내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넓은 세상이 다가오고 내가 좁은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좁은 세상이 다가왔다. 지금도 가끔 서운한 마음, 섭섭한 감정,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때가 있다. 그럴 때는 피식 웃으며 생각한다. 아, 나 방금 또 밴댕이 소갈딱지 같았네.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져보자. 긴장 빼면 시체. 몸의 힘을 완전히 뺀다는 게 대체 어떤 느낌일까? 처음 유튜브를 통해 명상을 따라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건 바로 긴장을 내려놓는 것이었다. 평소 멍 때리기를 자주 해서인지 불필요한 생각을 흘려보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지만 말이다. 먼저 눈을 감으세요. 온몸에 힘을 쭉 빼고 모든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후 뱉으면서 점점 더 힘이 빠집니다. 숨 쉬듯 긴장하고 사니 곰 10마리는 업고 다니는 듯 금방 지쳤고 어깨도 천근만근이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해소되지 않아 매우 답답했다. 그렇게 쉽게 긴장하면서 풀기는 정말 너무 어렵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지만 크게 차이는 없었다. 오히려 힘을 빼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이 들어갔다. 아주 긴 시간 긴장된 상태로 익숙하게 살아왔기에 긴장하지 않은 상태가 가늠이 안 되는 거였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긴장을 잘하는 것인가? 또 언제부터 긴장을 잘하게 된 걸까? 되돌아보면 중학교 1학년부터 본격적으로 긴장을 많이 하게 된 것으로 기억한다. 과민성 장증후군을 심하게 앓던 때이기도 하다. 공부보다 노는 것에 관심이 많던 초등학생 때와 다르게 한참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해질 시기였다. 내가 들어간 중학교는 학구열이 꽤 높은 곳이었다.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외모에 대해 지적하고 평가하고 성적을 잘 받는 학생, 그렇지 못한 학생으로 반이 나뉘곤 했다. 나는 공부에는 크게 소질이 없었고 동생은 명문고를 갈 정도로 공부에 소질이 있었다. 어릴 때 꽤 철딱서니가 없는 동생이었건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나는 성적으로 부모님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했고 자주 비교를 당했다. 심지어 동생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구나 라는 말까지 들어봤다. 공부를 제외하고는 나도 괜찮은 구석이 많았는데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너무 서러웠다. 결핍된 관심과 인정을 채우기 위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며 살게 되었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서도 나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있는 힘껏 애쓰고 또 애를 썼다. 주변에서 하는 긴장하지 마, 잘할 수 있어란 말이 오히려 나를 더 긴장되게 했다. 매 순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사력을 다했다. 내가 애쓴 만큼 주변에서 사랑을 받았다. 외줄타기 하듯 아슬아슬한 날들을 보냈다. 삐끗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완벽주의 성향은 더 짙어져 갔다.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서 다양한 건강 문제가 생겼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공황이 찾아오기도 했다. 조금이나마 편안해지기 위해 명상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명상센터에 다니면서 몸에 힘을 빼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몸의 긴장을 푸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었다. 긴장 제조기는 바로 나의 사고방식이었다. 평소에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는지 꼼꼼하게 점검해보니 경직되고 이분법적인 사고가 주를 이루었다.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돼. 뭐뭐 해야만 해. 이것만큼은 반드시, 절대 등의 말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큰일이 날 것 같고 초조하고 불안해지는 것이 당연했다. 명상을 하는 중에도 몸에 힘이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또 일이나 관계에 있어서 예상하거나 계획한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면 당황하고 긴장했다. 긴장하면 할수록 실수도 잦고 더 전전긍긍하게 되었다. 그럴 때 괜찮아 라고 마음을 먹어보려고 했지만 망했다 라는 생각도 같이 올라왔다. 삶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예측하고 통제할 수도 없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고 우연히 잘 되면 그것은 감사한 것이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내가 아등바등 애를 쓴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었다.
그러니 너무 애를 쓰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고 그 이후에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흐름에 맡기기로 했다. 우연히 듣게 된 오히려 좋아라는 말을 즐겨하기 시작했다. 웹툰 작가이자 유명 유튜버인 침착맨이 만든 유행어였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언어였다. 입버릇처럼 그 말을 하다 보니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으며 말 그대로 오히려 좋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말도 긴장을 푸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 몸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연습도 꾸준히 했다. 이완 명상을 배우며 몸에 힘을 빼는 감각을 익혔다. 힘을 빼려면 먼저 힘이 들어갔을 때와 힘이 빠졌을 때의 차이를 느껴야 한다. 우선 양손을 있는 힘껏 꽉 주먹 쥐었다가 한순간에 스르륵 손에 힘을 빼보면 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긴장을 빼는 것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연습하면 되지라며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고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었다. 일상 중 수시로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지어보는 것도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그렇게 얼어붙어 있던 나의 몸과 마음을 활짝 열고 점점 유연해지기 시작했다. 건강 문제도 긴장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얼어붙은 내 몸과 마음에 봄이 찾아오는 것 같았다.